예, 제목이 좀 길었죠. Journey to Gen AI, 생성형 AI 도입과 활용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된 데이터 분석 그룹 신동민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강연들을 통해서 생성형 AI 기술이 무엇인지 또 그에 따른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셨을 텐데요. 저는 오늘 삼성 SDS가 그동안 고객사들과 도입에 관해 이야기해온 이 노하우들을 기반으로 해서 생성형 AI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또 본격적인 사용을 위해서 도입은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면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신동민님 안녕하세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방해가 되었나요?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제 발표를 도와줄 AI 비서 리얼입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모양인데요. 리얼아, 무슨 일이야?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팀원들과 생성형 AI 서비스 마케팅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리얼 서밋 세션들은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 특히 기조연설에서 압도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SDS의 journey는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팀원들도 함께 봐서 공유해 줬으면 해. 리얼 서밋 세션 영상을 요약하여 팀원들에게 공유할까요? 꼭 이 영상 포함해서 팀원들에게도 공유해 줘. 네, 알겠습니다. 팀원들과의 생성형 AI 서비스 마케팅 회의가 곧 시작해요. 화면을 전환할까요? 바로 미팅 화면으로 전환해 줘. 방해해서 미안한데 조금 급해 보이는 이메일이 두 통 있어요. DT테크온에서 온 메일인데 지난번 소개 이후 프로젝트 실행 계획에 대한 회의를 하고 싶어 해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답장할까요? 아니야, 내가 직접 메일 보낼 테니까 메일 화면에 띄워줘.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약간의 상황극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지금은 상황극에 지나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근미래에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지금까지 보셨던 모든 영상과 음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나저나 DT테크온 이비전 프로님으로부터 메일이 왔는데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의 젠 AI 기술을 적용을 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도입해 볼 수 있는 업종별 유즈 케이스나 또 기술 도입 시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였습니다. 바로 답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요청했던 젠 AI 유즈 케이스를 포함한 전체 답장이 바로 완성되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소 내용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요. 한번 가장 중요했던 이 젠 AI 유즈 케이스가 이비전 프로님이 요청했던 대로 업종별로 정리되어 있지도 않고 약간 다소 일반적인 내용 같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을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하고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된 문서를 검색합니다. 조금 전처럼 업종별로 정리되어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다소 부족했던 내용에 비해서 GenAI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업종별로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살펴볼 생성형의 기능별로 원하는 형태로 정리된 표 형태로 도출되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이 표는 두 개의 문서로부터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임을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 작성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아래 두 개의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수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번엔 수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바로 메일 본문에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작성했던 GenAI 유즈 케이스를 포함한 답장이 완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답장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받은 메일의 내용을 확인해서 답장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문서를 검색하고 그 문서를 기반으로 답장을 만들어 전송을 하는 이 업무는
여러분들이 현재 사무실에서 하고 계신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생성형 AI 기술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앞서서 잠깐 살펴보았던 이러한 유즈 케이스, 실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삼성 SDS의 생성형 AI 전문가들이 그동안 생성형 AI 도입과 관련된 고객사들과 이야기해온 그 노하우들을 모아서, 그 인사이트를 모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생성형 AI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혹시 우리 챗봇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이 생성형 AI의 기능이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검색 기능입니다. 이 검색 기능은 여러분들이 챗GPT를 통해서 익히 사용하셨던 그 기능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질의를 하면 챗GPT는 학습한 한도 내에서 그 답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외부 문서에서 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찾아서 답을 알려주기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검색이라는 기능은 이 그 챗GPT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에서는 사내 문서에 기반한 검색 결과를 요구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문서 작업은 우리가 생성형 AI를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하고자 할 때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서서의 검색 기능이 모델 외부로부터 외부 문서로부터 정답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한다면 문서 작업은 모델 자체를 조금 더 똑똑하게 함으로써 답을 찾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아시는 것처럼 생성형 AI는 단순히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질의응답을 하거나 또 문서 작업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자바나 우리 파이썬 같은 언어로 코딩을 해주기도 하고요. 단 몇 줄의 언어로 그 텍스트로 멋진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기능으로는 사내 시스템 연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는 이 궁극적인 니즈가 업무 자동화, 업무 효율화에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내가 한 질의를 기반으로 만든 답변을 사내 시스템에 연계해서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사들의 수백여 개가 넘는 유즈 케이스를 분석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왼쪽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생성형 AI의 기능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보았고요. 오른쪽에서는 업종별로 이 유즈 케이스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업종의 유즈 케이스와는 어떻게 다를지 한번 비교해 보면서 또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데 좀 더 관심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검색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문서를 요약한다던가 분류한다던가 번역하고 작성하는 문서 작업 기능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유즈 케이스가 있는지 그리고 도입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유의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업종별로도 이런 유즈 케이스의 분포가 다름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조 업종에서는 뭐 프로세스 점검이나 품질 검사 같은 이런 영역에서 그 유관된 문서를 검색해서 나온 검색 결과를 가지고 뭐 요약하고 번역해서 그 제조업종에서 일하는 그 실무자가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뭐 예를 들어 또 반대로 금융업종에서는 어느 한 분야에 좀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니즈가 골고루 나타나는데요. 아마도 이는 그 대고객으로 서비스를 해야 하면서도 첨단 기술이 요구되고 또 높은 품질 또한 동시에 요구되는 업종의 특성상 그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이런 고민도 일찍부터 시작을 하고 다양한 유즈 케이스에 대한 가능성도 좀 미리부터 찾아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 업종은 모두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멀티모달에 대한 니즈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살펴보았던 이 기능 하나하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 기능입니다. 검색은 Retrieval Augment Generation, 즉 reg라 불리는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기능인 만큼 도입 시에 고려해야 될 점들도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내에 존재하는 모든 문서를 대상으로 검색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설비 조치 매뉴얼이나 또는 고객 VOC 대응을 위한 응대 매뉴얼처럼 특정 데이터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의를 했다라고 해서 모두 응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인사 승진 정보에 대한 것을 인사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에는 답을 줄 수 없겠죠. 이러한 권한 체계 부여는 모델 학습에서는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없지만 레그 기반의 검색에서는 비교적 쉽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서 권한 체계를 미리 수립을 해두고 그 체계에 맞추어서 문서를 매핑해 두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에 이어서 역시 민감 데이터 또는 그 최신 데이터는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모델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 검색 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효율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서의 검색이 어떤 오픈북과 같은 것이었다고 한다면 특정 어떤 업무 영역에서 특화된 문서 작업을 할 때는 모델 학습이 필요합니다. 파인 튜닝이라 부르는 모델 학습이 필요한데요.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근대 문학에 대한 시험 준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 근대 문학에 대한 특화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겠죠. 근대 문학에서는 주로 어떤 문장들로 구성을 하는지 또는 어떤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지 이렇게 근대 문학 자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 부릅니다. 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기출 문제, 즉 우리 기존의 족보를 공부함으로써 문제의 유형도 잘 학습을 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대 문학의 지문을 가지고 요약을 하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시간의 순서대로 정렬을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내용을 제외하는 문제의 유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의 유형을 잘 학습함으로써 실제 시험에 잘 대비하는 것을 우리는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모델을 잘 학습시킴으로써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제조에 특화된 영역에서 잘 동작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서비스에서 잘 할 수 있는 모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멀티모달입니다. 자, 끝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정원에 피어있는 꽃들을 묘사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들을 뽑아줘 라는 명령에 텍스트로 키워드들을 뽑아주기도 하고 이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휴대폰 충전 배터리를 만들어줘 라는 그 텍스트 명령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영상 또 이미지 음성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날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런 그 멀티모달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데도 역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작권 이슈입니다. 모두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지는 텍스트에 비해서 저작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그 어떤 데이터로 학습을 한 모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델을 통해서 생성한 창작물 역시도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미지는 텍스트에 비해 추상적인 형태를 띠기 때문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또 앞에 우리 중간중간에서 계속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이 나왔지만 내가 정말 딱 원하는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것은 정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프롬프트를 조금만 바꿈으로써도 완성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생성하는 프롬프트를 조금만 최적화를 함으로써 더 높은 품질의 그 창작물을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산업에서도 정말 많은 케이스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조에서는 생산된 제품의 이미지로부터 불량 원인이나 불량 유형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금융권에서는 외부 보고서나 내부 계약서가 어떤 스캔된 이미지 형태로 존재할 경우에 그 이미지로부터 정보를 얻어내고자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멀티모달 관련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영역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상품 이미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런 니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내 시스템 연계 기능입니다. 우리가 생성형 AI를 그 사내 시스템과 연계를 함으로써 궁극적인 목표인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생성형 AI와 연계할 유관 시스템을 정의하고 액션 플랜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결할 시스템이 정해지게 되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생성형 AI와 소통을 하기 위한 API의 준비입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사내 레거시 시스템은 보통 GUI를 기반으로 화면으로 조작하고 동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개별 단위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API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연결할 시스템과 API를 미리 정의를 함으로써 준비를 함으로써 향후에 생성의 AI와 비교적 손쉽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과 API가 준비가 되면 생성형 AI를 통해서 바로 사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할 수도 있겠고, 내가 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로 대시보드에 업데이트할 수도 있겠으며, 가장 간단하게는 뭐 보셨던 것처럼 이메일이나 메신저 같은 사내 업무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에 직접 적용함으로써 편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업무 특화 모델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유형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모든 신기술들이 그러하듯이 생성형 AI 역시도 현존하는 모든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 생성형 AI가 인간처럼 말하고 사고하는 이 능력 때문에 핫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영역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죠. 물론 현재의 생성형 AI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진화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준에서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특정 영역에서 특화된 사고가 필요할 때, 특히 그것이 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일 때에는 기존의 머신러닝,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이 더 잘 동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 영역에서 시공 방법을 최적화하는 모델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금융 분야에서 기존의 고객의 소비 패턴에 맞추어서 카드 추천하는 모델이나, 또 마지막으로 서비스 영역에서 고객의 건강 상태를 기반으로 한 운동 루틴 추천 하는 모델 등은 모두 이러한 머신러닝 특화 모델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성형 AI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은 시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뛰어나고 혁명적인 기술임에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도입하고 어디에 도입해서 어떤 효과를 보겠다라는 명백한 목표 없이는 우리 항상 보아왔던 또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하이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앞서 유즈 케이스 분석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업종별로 사용하고자 하는 생성형 AI의 기능도 다를 수가 있고 도입을 하고자 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업종별 전문가와 함께 업종별 특성을 분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이 중요한 어떤 금융이나 의료와 같은 분야에서는 퍼블릭한 모델을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보안에 대한 고려가 모델 선택의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 업종에서는 다양한 멀티모달 서비스가 날로 쏟아져 나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많은 서비스들을 한 통에 묶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업종별 특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방향이 잡혔다라고 한다면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직무별 유즈 케이스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삼성 SDS는 그동안 그 생성형 AI 기반의 다양한 도입 사례를 분석을 하면서 직무별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유즈 케이스 후보군 모판을 보유를 하고 있고, 향후에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유즈 케이스 후보군을 도출하거나 상세화하는 것을 손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유즈 케이스 각각에 대해서 요구 사항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비 고장 조치 가이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고장에 대한 조치 가이드를 우리가 쉽게 받아보기 위해서 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유관된 시스템이나 문서가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어디서 어떻게 그것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활용하지 못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문서가 그냥 단순히 너무 많아서인지, 문서마다 유사한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인지, 또는 문서 내에 표나 다이어그램 등이 많아서인지 등에 대한 문제를 구체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체화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어떤 퍼블릭한 모델 또는 프라이빗한 모델에 대한 그 결정을 하게 되고, 역시 이 레그를 기반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내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유즈 케이스인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구체화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모델 선택 단계에서는 앞서서 고려한 모델에 대해서 실제적인 프라이빗 퍼블릭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데이터 셋에 대한 사이즈도 가늠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셋이 나오게 되면 요즘 뭐 굉장히 핫한 그 GPU 인프라에 대한 사이즈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게 되겠죠. 다음으로 모델링 및 평가 단계에서는 역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 업종을 잘 이해하고 내 업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모델을 학습하고, 그 학습된 모델이 정말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지를 보기 위해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학습한 모델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을 정의하기도 하고, 보안 및 권한 체계를 세팅하기도 하면서 사내 시스템에 대한 연계도 이 단계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계된 통합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지속적인 사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어떤 서비스나 어떤 신기술도 그러하듯이 업무에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특히 학습과 유지 보수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언어 모델을 잘 이해해서 질의를 할 경우에는 최적의 답변을 얻을 수 있으므로 프롬프트 옵티마이제이션처럼 이런 최적화를 통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간단하게 생성형 AI의 도입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일부 까다로운 부분도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과정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성형 AI는 내가 모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모델은 질의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서 사내 시스템과 연계해서 자동화하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도입 프로세스에 너무 어려운 복잡함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도입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 동안 좀 많은 내용을 커버하면서 달려왔는데요. 발표를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같은 생성형 AI라고 하더라도 그 도입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이 존재함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외부, 내부 문서로부터 정답을 찾아서 내 질의에 답변을 하는 이 검색 기능으로부터, 또 특화된 영역에서의 어떤 문서 작성, 요약, 분류, 번역을 하는 문서 작업까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능들이 생성형 AI의 기능, 파워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내 시스템 연계나 특화 머신러닝 모델처럼 생성형 AI 기술을 다른 시스템이나 다른 기술과 연계함으로써 이 도입 효과를 증진시키는 이런 기능들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도입 프로세스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내 업종과 내 업무에 맞게 유즈 케이스를 뽑아내고 구체화하게 되면은 실제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도 모아보고 모델 학습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생성형 AI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자연어로 질의하고 자연어로 답변을 받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할지에 대한 고민부터 도대체 어떻게 고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반드시 필요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리얼 서밋 발표를 준비하면서 주변 동료들에게 한번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오늘과 같은 발표를 듣게 되면 뭐가 더 궁금하겠냐고요. 네, 그 질의에 대한 좀 답변이 의외였는데요. 그래서 다 좋은데 나는 당장 내일 출근하면 뭘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질문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비슷한 질문을 갖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세 가지 꼭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조건 많이 사용해라입니다. 장표에 써져 있는 것처럼 챗GPT와 같은 텍스트 툴도 있지만 뭐 달리나 미드저니, 오늘 계속 화면에서 나왔던 런웨이와 같은 다양한 멀티모달 서비스들이 하루가 다르게 정말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들만 해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무조건 많이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각각의 서비스들이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내 업무에 어떤 걸 이룰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바로 1단계입니다. 흥미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탐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기술들을 내 업무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막막하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안 하실 테니 막막하게 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지루한 업무에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단순한 업무일 수도 있겠고 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다소 창의적인 업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삼성 SDS의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생성형 AI의 도입에 관련해서 고객사들과 끊임없이 논의하며 쌓은 노하우와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야흐로 생성형 AI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정말 재미있고 신기할 때도 많은데 놀라운 곳에 적용하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두려움을 이기고 생성형 AI라는 도구를 자유자재로 휘두르면서 멋지게 활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